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1년도 2월달 시사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요. 2021년도 2월호에서는 2021년 연초에 벌어졌던 우리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포인트들 요거를 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이렇게 또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 잘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2월호에서는요, 조금 이제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구성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우리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 커버 스토리가 제일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저게 예전에 핫이슈 부분인데, 그 핫이슈 부분이 뒤로 가 있었는데요. 그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커버 스토리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니, 제목이 커버 스토리인데 뒤에 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으로 당겼다. 자, 여기 보니까 2021년에 달라지는 것들 이래 갖고 나왔어요. 작년에 0.5에서 3.2%였던 종부세율이 0.6에서 6.6%까지 이렇게 이제 인상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세율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누진 적용을 해서 그렇겠죠. 그죠? 누진 적용을 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부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요것은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국세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다 이제 지자체에 줘요. 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하고 있는데, 요 주는 방식이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라고 이름이 붙여진 애가 있어요. 부동산교부세.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갖고 부동산세를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 가지고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다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100% 다 내려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세율이 인상된대요. 0.6에서 6.0으로 이렇게 인상된다라고 0.6에서 6.0% 정도까지로 인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0.6에서 6.0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누진세율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낼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율을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이거랑 좀 비교해 볼 만한 애가 비례세율인데, 그거는 과세 대상 금액을 놓고 그냥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거 말고 여기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다주택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종부세율은 6%까지 이렇게 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의 단일 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세율까지 알 건 없지만 이렇게 이제 종부세율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봐두시고요. 소득세 최고 구간도 하나가 더 신설됐습니다. 얘도 이제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인데 5억 원 초과세율이 42%였는데 올해부터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과세의 대상 금액이다라고 봐두시고, 과세 대상 금액이 있을 때 세율을요 점점점 올려버리는 거예요. 과세 대상 금액이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으로 갈 동안 점점 높여가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최고 세율 구간이 소득세라고 한다면 이제 5억 원 초과로 소득을 거둔 부분에 대해 가지고 42% 세율을 매겼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요 10억 원 초과 구간을 또 만들어서 45%까지 매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이 구간 단계를 계단을 하나 위로 또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렸다 내지 뭐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기존에 이제 5억 이상이면 퉁 쳐줬는데 5억에서 계단을 하나 올리면서 이제 10억이 넘어가면 45% 세율 구간을 이제 적용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억 이상 번 사람도 낮은 세율 구간도 적용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받는 거고, 이제 과세대상 금액, 즉 소득세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여기 구간에서만 적용되다가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종부세 이렇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아씨,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어,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이렇게 높은 구간, 물론 이제 이것이 다주택자한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성격도 물론 같이 가미가 돼 있지만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 구간에 나도 한번 소득세 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누진세 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세 제도가 좀 달라지는 게,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0.1%인 코스피 증권 거래세율을 2년간 0.08%로 인하시키고 2023년부터는 아예 폐지를 합니다.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25%에서 이제 2021년, 2022년에 0.23%, 2023년에 0.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의 우리나라는 이게 양도소득세, 소득을 거뒀을 때 세금을 안 매기고 거래할 때 세금을 매긴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세, 주식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얻으면 그 소득세에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앞서 소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증권 거래세는 이렇게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었는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주식을 이제 매입할 때 요 이제 그죠? 증권 거래세 세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못 벌었는데 말이에요. 돈을 잃었는데 세금을 내고 좀 억울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거래의 방해 요인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폐지하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또 대형 금융사고 및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그래가지고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이 소개돼야 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돼야 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해서는 안 되고, 부당한 권유를 막 해서도 안 되고, 허위 과장 광고, 이거 하면 무조건 돈 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6E 이렇게 돼 있는데 와이파이 6E 버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와이파이 6 버전인데 이거보다 와이파이 속도를 2배 빠르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와이파이. 저는 가끔 있잖아요.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막 잡히는 기능이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가 뜨면은 자동으로 막 그걸 쫓아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이동 중에는 막 꺼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료 통신망 이런 것들을 주로 그냥 쓰는 게 뭐 5G 이런 거를 쓰는 게 좀 낫지 않나, 아니면 LTE를 쓰는 게 빠르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와이파이가 이제 속도가 2배가 된다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써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쓰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썼는데, 이제 그러면은 와이파이가 이렇게 빨라지면 굳이 이제 뭐 저 무제한 요금제 할 거 없이 이걸 낮춰가지고 필요하면 와이파이 잡아서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올해 10월에 공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손해배상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뭐냐면은요,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릴 때
이거를 있잖아요.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배상해라 이게 아니라 벌 받는 심정으로 손해배상해야 돼. 벌 받는 심정으로 손해배상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돼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거 많았거든요. 아이디어 탈취행위.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은 자금을 확보하거나 혹은 납품 같은 것들을 또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가가지고 대기업에 가서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 관계된 거 이거 문서로 좀 보내주라고 그렇게 해놓고 문서를 딱 보고서 거기엔 전문 기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들이 쓱 들여다보고 그래놓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사람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구만. 이 기술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이제사? 이제사? 그런데 지금이라도 된 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82만 2,480원이 되었다. 이렇게 돼서 크게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 전에 또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서 그 속도 조절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이제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있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이게 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임기 내에 10,000원에 도달하기는 이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10,000원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좀 한 1, 2년 사이 9,000원 넘어갈 가능성은 좀 많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또 코로나 여파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아예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또 왜냐하면 노동계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리는 건 어렵고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는데 뭐 가봐야 알 일입니다. 여튼 이렇고요. 검찰, 경찰 협력 조항 신설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두셔야 돼요. 이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말이에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 이제 수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 다음에 와야 되는 게 이게 검찰에 넘어가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공판,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찰은 말이에요. 용의자를 대상으로 용의자 중 피의자를 특정하는 거예요. 피의자를 특정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으면 조서를 꾸려서 검찰에 넘기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걸 보고 기소해야 될지 말지 여부를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기소할 때 사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와중에 이때 이제 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좀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뭐 공산당에 가담했거나 뭐 이런 사람 처벌하려고 사실은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좀 요게 좀 인력도 부족하고 막 하다. 그래가지고 검찰한테 수사권까지 준 이래에 검찰이 수사권도 행사했던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기소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견제하는 역할이 되기보다는 수사 자체를 검찰이 하면서 수사 지휘를 경찰한테 행사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찰의 이제 수사권 독립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일반적 수사 주체가 되고요. 경찰이 이렇게 돼서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에서 그래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다. 그 전에는 그럼 안 됐다는 얘기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가 해가지고 검사가 들여다보고 그래 뭐 수사 잘한 것 같네. 그러고 종결시켜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가고 자체 종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체 종결이 가능하게 만들어줬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검사가 이제 영장 청구권을 남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아까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는 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있잖아요. 영장제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것도 있지만 기소도 있지만 영장도 있습니다.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영장제도, 영장주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체포영장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압수와 수색영장이 있죠. 압수, 수색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구속영장이 있어요.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있고 압수수색영장이 있고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 영장주의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청구는 반드시 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영장의 발부 있죠. 발부. 영장의 발부는 요거는 이제 법원의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해주는 거거든요. 이 구조인데 이 영장 청구를 남용할 수도 있다 생각해서 영장심의위원회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이 돼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이제 완전 면제되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그래서 고3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미 되어 있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해서 이제는 1에서 3학년 전체가 이제 전면 무상교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 중, 고 무상교육이 됐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누리과정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무상 보육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제 교육의 틀이 쭉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정치적으로는 항상 그래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뜨거워진 이슈를 먼저 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국가장학금 제도 이런 것들을 먼저 도입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거꾸로 됐죠. 고등학교 교육부터 무상을 하고 대학에 대해서 등록금을 뭐 지원한다든가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거꾸로 쓰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등록금이 너무 오른다고 이명박 정부 때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반값 등록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즈음에 대통령들이 막 이제 반값 등록금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도 내걸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을 실현해내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 정책이 먼저 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뒤로 밀려서 이제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아무튼 그렇게 정치적으로 관심을 많이 촉발하는 쪽이 먼저 이제 정책적인 혜택을 보게 되는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정치 행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 스토리는 요만큼 하도록 하고 제가 모든 걸 다 따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보시고 올해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사상식에서는 아무래도 올해 새롭게 실시된 제도 중심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이 변창흠 자질 논란에도 임명장을 수했다 그랬는데 변창흠 씨가 이게 이제 장관이 되신 분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뭐 자질 논란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를 뭐 우리가 보자는 건 아니고 여기서 뭐 그런 걸 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제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자질 논란에도 임명장을 수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에 가보면 청문회 제도가 있는데요. 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감정인, 전문가 등의 증언 및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요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겠죠.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데 고위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국무총리도 있고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요. 감사원장 그 다음에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이 있어요. 대법관.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은 이제 헌재 소장이 있습니다. 헌재 소장 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플러스 국회 임명 동의가 있어요. 임명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갔는데 부결되면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부결되면. 그래서 요 정도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임명 동의권도 행사하게 되는 자리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가 다 알아야 될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표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정책 능력은 있어? 도덕적 흥결은 어때? 뭐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사청문회가 여기가 이제 인사청문 특위, 인사청문 특위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명동의 절차까지 밟아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대표적으로 국무위원은 각부 이제 장관들인데요. 여기 인사청문회를 하죠. 여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인사청문회가 있냐? 또 이제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 국정원장 있잖아요. 국정원장 그 다음에 검찰총장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런 자리 등등 어디 위원회 위원장들도 많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뭐 많거든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런 자리들 한국은행 총재 KBS 사장 뭐 등등 자리들이 많은데 대략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 등은 여기는 이제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됩니다. 여기는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요.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임명동의권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인사청문회만 거치는데 여기는 그래서 그냥 이제 전체 의원들이 다 검증에 같이 참여해야 될 필요는 없고 요거는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죠. 국회에 가보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인사청문회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여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참고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참고 자료 정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의회에서 막 자질 논란이 막 일어났다 이래도 임명장 수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뭐 저 청문 보고서가 뭐 채택이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회 여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보고서 채택도 잘 될 텐데 그 전에 이번 총선 전에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이제 야당의 의석이 더 많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국무위원 장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연 임명을 해도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그래도 이제 임명이 이렇게 이제 강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 또 그다음에 견제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는 진행하지만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청문회는 쟁점이 된 현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고요.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청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요하는 공직자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건 제가 아까 안 써드렸는데요. 국회에서 또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자기네들이 또 선출하거든요. 또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3사람을 또 선출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제 요 위에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인사청문회와
그 다음에 임명 동의 혹은 자기네 이제 선출, 요 이제 표결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도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